2부의 주제는 바로 그래서 학교 현장 공교육의 문제 이 부분을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유네스코에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얘기를 했던 건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는데 그 새로운 사회 계약을 우리가 논의할 만한 이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육계만으로 논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이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일단 먼저 이 교육 현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성원들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학교의 안에서의 이제 일단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이 부분에 일단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아까 이제 먼저 교장 선생님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교사가 아닌 분들과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해군 중대령 그리고 이제 국립의료원에 있었던 그 의사 선생님 저 이렇게 해서 이제 서희초 사건 이후에 공교육의 문제를 해서 이제 다 언론에 접하셨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학교 안에서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뭐 이런 것들이 뭐 서비스 중심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국립의료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정 교장님 병원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우선 치료 하나를 하고 나면 그 보호자의 부모, 그 환자의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약은 왜 이런 약을 썼느냐, 수술 절차와 어떤 치료 절차에 이런 것들을 어기지 않았느냐, 왜 이런 처방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돌봄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올리고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대령 분께서 의사 선생님 군대는 더 장난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훈련 일과가 끝나고 나면 게시판에 불이 난대요. 우리 아이가 지금 무릎이 다쳤으니까 빨리 의무실에 가서 좀 파스 좀 붙여주세요. 오늘 점심에 급식이 이게 안 좋았는데 너무 짰어요. 그 민원 대응을 식단 올리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고민을 얘기하려고 한 거였는데 두 분들이 학교가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 상황에서 네라고 끝냈습니다. 이번에 그 미래기 보고서보다도 그 1966년도에 발표했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라는 그 부분이 되게 다시 한번 그걸 회자하는 거였는데 한 몇십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현재에서도 되게 울림이 있을까? 첫 번째가 학생의 배움은 배움에 걸리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 인권을 실현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리고 국가가 이런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교원의 적절한 지휘와 교육 활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학부모는 늘 소비자로서 좋은 영향력이건 나쁜 영향이건 부당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참여가 적절하게 공적으로 공무수행 과정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보면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맥락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게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이런 학교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종의 하나의 공동체라고 본다면 이런 공동체는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국가가 설계한 모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인위적으로 설계한 모델은 지금 유네스코 미래교육 보고서 2021년에 나온 데서도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뭐가 있냐면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학교를 발명했어야 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종의 관계의 공동체로서 가지는 중요성, 그 일종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의 핵심은 일종의 포용성과 접근성에 있습니다. 누구나 가정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인 질 좋은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계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교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래야지만 일종의 공교육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공존을 위한 토대는 아까 이것도 유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다양성과 접근성, 포용성은 말은 멋있지만 그 안에 있는 배경의 핵심을 들면 시간적으로 느려지고 공간적으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른 타자들이 끊임없이 개입해 오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다른 타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장들이 학교 안에서 펼쳐진다면 교사가 학생과의 교사의 관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편차가 있는 학생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포함해서 일종의 다문화 학생,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행동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교육과정 안에서 통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위험이 관리되어야 되고 책임이 학교장이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는 일종의 하나의 그냥 시간표대로 진도를 나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게끔 되는 현실, 이런 현실이 지금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군대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 생각나네요. 하소연 하려고 친구 만났더니 너무 힘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돈 주고 왔다고 막 이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교육만의 문제가 하신 말씀처럼 어떤 분인가가 아마 논문 썼던 거로 기억하는데 민원에 의한 그러니까 민원이 굴리는 사회 뭐 이런 정도의 아마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민원들이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학교든 현장이든 쏟아져서 그거를 감당해낼 수 없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한다고 해놨는데 전혀 서비스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이제 체제 부담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서 또 변 기자님은 이 학교 교사 관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교권이나 이제 학교 현장의 어떤 그 사건들 이런 관련된 기사를 뭐 제가 썼거나 혹은 다른 기자들이 썼던 기사들 댓글들을 보면 이런 게 제일 많죠.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 말 잘 듣고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때리고 이렇게 혼낼 수 있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우리 학교 다녀봤잖아요. 우리 80년대, 90년대, 뭐 70년 다니신 분들 계실 테고 어땠어요? 좋은 공간이었나요? 그때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이상적이었던 시대였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자꾸 어떤 관계가 변했다. 그 둘 간의 관계가 변했다라는 것의 전제가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 나빠졌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군대에서 또 마찬가지고 그 병원에서도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군대에서 이제 상사와 하사의 관계 옛날이 좋았나요? 그 옛날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좋은 권위를 가지고 좋은 공간이었고 옛날 군대가 좋았나요? 그 수많은 의문사들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는 굉장히 또 과거로 회귀하는 더 안 좋은 방향. 그래서 교권을 되돌리자라는 저는 그 말을 정말 많이 동의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권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정상에서 벗어난다가 아니라 예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선생님 말을 잘 들었나를 생각해 보면 저는 맞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거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죠. 사라진 상태, 무주공산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이 없었어요. 이전에 어떤 신뢰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생사 여탈권, 나의 성적 평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을 들었지만 그게 없어지고 난 뒤엔 나는 애초에 신뢰 관계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진 상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 민원, 어떤 나에 대해서 맞춰줘 달라라는 요구만 남은 상태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자꾸 어떤 그 관계 무주공산이 되는 요 공간에 어떤 새로운 지금 우리가 그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있었던 걸 자꾸 갖고 와서 우리가 예전에 좋았다라고 회상하기보다는 새로운 걸 상상하고 지금 우리가 그걸 적용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사 학생으로서의 바람직한 신뢰 관계라기보다는 권력 관계였는데 그 권력이 부재해지니 나서는 혼란이다. 그럼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새로운 권력을 부여해서 새로운 권력 관계를 만드느냐, 아니면 애초 만들어졌을 때 신뢰 관계를 만드느냐.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뭐 이런 거라고 볼 텐데. 자, 유 교수님도 말씀 주시죠. 어려운 문제죠.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네. 아까 사실은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식이 매개된 권위가 작동하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전통적으로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와 관련해서 번역한 책들이 많은데요. 이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사가 되려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이렇게 가르친다. 교사 전쟁, 교사 교육의 딜레마,
비난받는 교사, 그다음에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북유럽의 교사와 교직,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렇게 됩니다. 나름 한국 사회의 이 전쟁 같은 학교 내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이 포커스가 교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가 조금 더 잘하면, 교사가 조금 더 전문가면, 안타깝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고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00년, 150년, 200년 역사를 볼 때 결코 해결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학생은요, 사실 학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주목받도록 했던 사람이 존 듀이였던 거고, 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이라고 하는 화두를 통해서 학교가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그런 장소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학교가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혹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정말 민주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가? 학생보다도 저는 교사한테 훨씬 더 많이 이게 지금 비중이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풀 수 있는 것 또한 교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학생이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도 교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매개했던 이 지식에 초점이 어쨌든 전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사가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가 학생과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매개체들을 만들고 또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제와 내용과 형식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도 들었던 생각인데 학교가 사라지면 누가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학생과 교사 사이 문제로 돼 있지만 여기에 되게 학부모라는 제3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학생을 스폰서하는, 뒷받침하는 존재로서 있어서 생긴 문제도 굉장히 큰데, 만약에 학교가 사라지면 학생은 여전히 해야 할 것 같은데 학부모는 불행해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 계약은 이 학교가 사라지면 불행할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문제로 계약으로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또 이제 학생의 문제까지 더 껴서 풀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마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학교 공간이라는 게 진짜 복잡하게 구성된 공간이잖아요. 실제로는 학생과 교사가 만나지만 교사 안에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고 또 기타 일을 도와주시는 또 구성원들도 계시고, 원래는 학교에 없어야 되지만 학부모님들이 또 수시로 들어오죠. 그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식의 이제 문제들을 이 안에서 안고 있는지 좀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 주실까요? 뭐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순수하게 그 역할만을, 본질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다 일종의 하나의 복합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기능들이 부여될 때 일종의 그것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가지 않도록 위험히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1997년 이후에 아까 뭐 병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가 수준에서 일종의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강화되면서 방과후 학교, 돌봄, 지금 현 정부에서 늘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이제 학교 안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병설 유치원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돌봄의 사회적인 책임, 사회복지의 확대 이런 걸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일종의 신분을 저임금 불안 노동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내면서 이분들이 학교 안에서 일종의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죠.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나름대로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사들의 일종의 업무를, 일종의 잡무를 담당하는 시다바리가 아니다라는 의식들, 이런 식의 갈등이 키워나간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일종의 이게 하나의 업무 갈등이 제도로 인해서 증폭되었다면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된 세대 갈등과 일종의 관계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세대 갈등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막내 리더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신규 교사들이 와서 고경력 교사들이 담당해야 될 하기 싫은 기피 업무들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막내 리더십을 제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토론을 하다가 할 사람이 없으면 막내가 하고 토론을 하다가 서로 다 하려고 하면 막내가 포기하고 이걸 이제 결국은 막내에 의해서 돌아가는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들이 학교 공동체 교사들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모델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학교 안에서 저경력 교사들을 배려하면서 조금 더 힘든 업무나 그 일종의 기피학년의 업무들을 애로 배제되도록 하면서 일종의 학교 안에서 교대에서 배운 교육 과정과 그 일종의 실습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담임으로써 역량을 키우면서 연착륙시킬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선배들 사이에서의 동료성이 작동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무 갈등에서는 교사의 업무는 무조건 다 덜어내면 나머지 업무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게 아닌 하나의 교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두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일종의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협력하는 모델이다라고 하는 이런 서로 존중의 문화가 이제 작동돼야 되고 이 토대 위에서 학부모가 내 아이를 넘어서는 우리의 학교,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공통의 인식이 결합되면서 일종의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공동체적인 지향들이 앞에서도 우리 나눈 이야기처럼 깨진 데다가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들이 학교 안에서 들어오면서 일종의 교사가 본연적인 자기 업무를 놓고 더 열심히 하다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방과 후 업무 때문에 뭐 휴직을 한다던가 돌봄 업무 때문에 뭐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든가 병휴직을 내한다든가 이걸 누가 맡을 거냐로 싸우는 이런 식의 구조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 서로 간의 그 일종의 나름대로의 각각의 직군에 대한 전문성과 존중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있지 못한 구조, 학부모가 일종의 내 아이의 민원에 대한 처리만으로 담임 선생님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구조들이 학교 안에서의 전체적인 갈등을 키웠고 일종의 복잡성을 가진 조직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갈등이 이렇게 증폭되는 것은 아닌데 이걸 중재할 수 있고 관리하는 모델들이 여태까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할과 업무는 나눠져 있으나 학교의 문제는 전체 관점에서 협력해서 풀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실제로는 이제 갈등이나 힘든 건 특정 주체에게 이제 전가되고 또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갈등의 요소들이 들어오는데 중재 기능은 없어져 있는. 그러니까 중재를 할 만한 뭔가 단위가 없는.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요.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소속은 일반 학급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 시간들을 특수학급에 가서 특수교사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교육과정 안에서의 통합을 대한 논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학생은 특수학급 가서 공부하고 일반 학급 가서 공부하는 식으로 일종의 돌려막기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일반 학급 안에서 선생님들이 통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어떤 식이냐면 힘들다고 하니까 여기에 특수 실무사를 배치해서 선생님의 수업에서 특수학급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교실에 그냥 앉아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줬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특수교사, 특수실무사는 일반 교사 입장에서 내 수업을 관찰하는 거야, 감독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데 또 특수교사, 실무사 입장에서는 저 선생님이 특수학생을 위한 일종의 좀 더 통합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 있네, 방치하네 이런 식의 갈등들이 유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 사이에 진정한 특수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들을 어떻게 학교 전체적으로 접근하면서 끌어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했으니까 강사 하나 줬잖아.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이제 복합하게 만들면서 갈등을 더 키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학교 현장을 이제 말씀도 들으시고 또 이미 아시기도 할 텐데 유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내부에서 뭔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들으셨으니까. 뭐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학교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학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인식도 한번 좀 실질적으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교를 우리는 교육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는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물적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회적 가치를 둘러싸고 첨예한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적 자원의 배분은 물적 자원의 배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계층 간 서로 다른 자원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누구한테는 더 주고 덜 주고 실제 점심을 굶고 오는 아이들한테 급식 주고 실제 아이들이 교육과 관련된 자원들을 더 주고 덜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학교는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사회적인 가치가 충돌하고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공유되고 또 배분되고 제공되고 또 싸우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작은 사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에 요구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문제 많아. 해결해 줘. 학교가 잘해야지. 선생님이 잘해야지. 그러나 교장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권한이 있나요? 사실은 선생님들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서비스를 넘어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수많은 구조적인 문제 중에 실제 교육에 거는 학교 교육에 거는 기대만큼 학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말하면 학교도 또한 학교만의 작은 사회가 구성돼 있고 사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 나오는데 그 자치의 구조랄까, 뭔가 문제 해결의 구조 이런 것들이 그 작은 사회만큼의 갑하게 주어져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실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SNS에 올린 그 공유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학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막 번역이 돼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학교가 사회 불평등 혹은 불평등을 양산하고 또 확대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즉 데이터에 의하면 학교는 불평등을 양산하고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해서 보여주는 곳인 거죠. 학교 오기 이전에 이미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자원의 배분 상태가 불평등한 상황에 있는 거고 오히려 학교는 그것을 확대시키거나 혹은 악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더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기능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도와주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어떤 불평등한 모습들이 학교 때문이라고 저희는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인과관계를 착각해 버린 거죠. 예. 안에서 들어와서 어떻게든 조정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등을 양산하다니 이러면서 편 기자님도 말씀 주시죠. 교수님 말씀처럼 그 어떤 불평등이 학교에서 확대된 게 아니라 사실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처럼 사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커지고 학교 때문에 어떤 학교가 정말 특별한 공간이라서 이런 갈등들 정말 수많은 민원과 정말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학교에서 자꾸 보여지는 것이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에 있었던 모습이고 사실 학교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무작위로 많은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드러나는 공적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학교가 지금 문제다라고 비난받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자, 2부 논의를 통해서 지금 학교 현장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관계의 문제, 교사 학생 사이의 관계 문제, 더 광범위한 관계의 문제, 그리고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더 짚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원래 뒤에 더 준비되어 질문들은 현장에서 또 질문하신 바도 있고, 이걸 좀 조절하고 좀 개선하려는 시도는 이미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라고 하는 거 확인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좀 가서 이 내용을 제 3부로 돌려가지고.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짚는 데서 한꺼번에 좀 다루면 어떨까 싶고요. 질문해 주신 내용은 또 이후에 패널들 간의 어떤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부 논의를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께 꿀 같은 5분의 휴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마치시고 다시 3부에서 뵙겠습니다.